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려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국세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믿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만 따라 하시면 국세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절세나라 김경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 한 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담 사례 한 건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2억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로 대출이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2억 정도를 빌려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상담자 사연은 부모님께 일부 금액을 차용해서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려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국세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믿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만 따라 하시면 국세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 부동산은 원래 비쌌지만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르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좋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증여세는 부담되고 세금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의 절세 방편으로 차용증도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과연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준비하실 것은 바로 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어야겠죠. 일단 실질적으로 차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된 영수증과 지급인의 출금 증빙과 수령인의 입금 내역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상환 계획 그리고 상환 이자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계약자 간에 상환 기간을 정하고 원금 이자를 얼마씩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금전을 대차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 2억 1,739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에 6.9%에서 4.6%로 당좌 대출 이자율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금전 거래 등 다양한 거래 이자율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당좌 대출 이자율은 4.6%를 기준으로 2억 1,739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차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에 4.6% 이상으로 이자를 책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조문을 보시면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인 매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6.9%였던 과거에는 현재보다 대략 이자율이 50%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략 1억 4,400만원 정도 무상 대출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4.6%로 당좌 대출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차용 금액이 2억 1,000만원대까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2억 1,739만원 이하는 무상 대출, 초과는 4.6% 이자율 책정해서 대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정해야 할 것은 원금의 상환 기간이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여 및 상속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합산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만약 10년 동안 차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재차용하는데 만약 이것을 국세청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산하더라도 10년 전에 줬던 것이므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은 부모님의 기대 수명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여기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상환 의도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짧게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최대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균등 분할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자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원금도 같이 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억 1,739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차용 금액의 경우 이자 지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지급 시 27.5%의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매월 차용인께서는 이자를 지급한 달에 2월 10일까지 이자 지급 원천 징수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가 매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용하신 자녀분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모님께 72만 5천 원이 되고 국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27만 5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아끼려고 차용한 것인데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이 또 빠져나가고 매월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2억 1,739만 원 이하는 이자 없이 무상 대출하시고 원리금을 첫 달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균등한 금액으로 이체 증빙이 남도록 반드시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2억 1,739만 원 미만은 원금만 따박따박 내역 남게 갚으시고 그 이상은 이자도 같이 갚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능하시다면 채무자의 부동산도 담보로 같이 설정하세요. 해당 담보는 등기를 하진 않더라도 차용증상에 적힌 것만으로도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담보를 적어 놓았다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아도 실질적인 차용으로 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차용 금액과 상환 기간, 상환 금액, 이자, 담보까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대부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서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차용증 같은 경우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었습니다. 10년 이상의 판검, 변호사 등의 직무 경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가 운영하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된 문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현재는 전자 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훨씬 저렴한 다른 방법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전자 계약 문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잖아요. 그 작성하신 차용증을 전자 계약 문서상에서 발송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인터넷상에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두 사인, 유캔 사인 이런 전자 계약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전자 계약을 하면 저희 둘만이 아니라 전자 계약 문서의 담당 회사와 함께 해당 문서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런 전자 계약 시스템은 시간 등이 서버에 모두 기록되므로 위조가 불가능한 공증이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물로 전자 계약된 차용증을 출력하셔서 해당 문서에 대한 인감 도장 날인을 하실 거예요. 왜 인감 도장이냐? 그냥 서명하거나 다른 도장은 안 되냐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서명이나 다른 도장은 날인을 언제 했는지 저희가 전자상으로 올려놨지만 혹시라도 전자상으로도 위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전자문서상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해서 저희는 서명을 했고 인감도장을 찍었고 인감도장에 대한 증거까지 마련해 둔 겁니다. 그 인감도장에 대한 증거가 인감증명서가 될 거예요. 그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와 차용증 일자는 웬만하면 같은 날짜로 뽑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짜로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차용일과 가까운 발급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로 해당 차용증 상의 첨부 문서로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한 부라고 기재를 하시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인감증명서 두 부를 채권자와 채무자 한 부씩 나눠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류상 증빙까지 모두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이제 등기소로 갈 겁니다. 등기소로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을 겁니다. 법원마다 등기과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문서를 제출하고 인별로 600원씩 납부하시면 채권자, 채무자 두 분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겁니다. 확정일자를 동사무소가 아니라 등기소에 가셔서 받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까지 마친 차용증을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는 절차를 가질 겁니다. 채권자 차용증 두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한 부를 발송하고 나머지 한 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저희가 차용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실제로 돈을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매월 같은 날짜에 차용증에 나와 있는 원금과 이자를 이체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초반에는 이런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는데요. 근데 1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고 아무 일 없는데 국세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국세청은 일종의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저희가 대출을 한 경우에 대출을 빨리 갚으라고 하지 않듯이 저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국세청도 빠른 시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합산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봤을 땐 10년짜리 대출이니까 미리 받고 싶지 않은 거죠. 10년 안에 모든 것을 합산해서 나중에 증여 또는 상속 시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2년 지났을 때 지나고 나서 아무 일 없다라고 해서 대충 원리금 상환하지 마시고 꼭 10년간 우리가 차용증에 썼던 내용대로 반드시 상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금액을 기입을 해주시고 그 금액을 이체하실 때 원금과 부모님 원리금 상환, 부모님 대출 원리금 상환 이렇게 작성을 해서 웬만하면 차용을 받으신 같은 날짜에 금액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하나가 실제로 갚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계좌이체상으로는 그렇게 이체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현금을 뽑아서 다시 저한테 주고 그 현금을 저는 다시 제 계좌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들 생각하셔서 국세청이 상당히 자주 적발을 해내는 케이스거든요. 최대한 그런 뻔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용이라고 하셨으면 실제로 청환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차례차례 답변 드리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동산 투자 관련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